28번으로 갑니다. 점유 취득 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45조. 점유 취득 시효는 등기부 취득 시효와 달리 뭐요? 선의 무과실은 그 요건이 아니죠, 그죠? 선의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즉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평음 공연하게 뭐요? 점유 사용하고 등기만 하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그죠? 근데 등기부 취득 시효는 뭐요? 플러스 점유가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한다, 그죠? 그다음 그때 시효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제한이 없죠, 그죠? 자기 소유 물건 또는 뭐요? 성명불상자의 물건 상관없다, 그죠? 다만 사적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물건이어야 하므로 행정재산 등은 시효 취득할 수가 없죠, 그죠? 시효 취득할 수 없다. 그다음 3번. 당연히 시효 취득했더라도 뭐요? 당연히 완성자는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럼 답이 뭐요? 5번밖에 답이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자, 해설을 보세요. 해설. 애우지는 마시고 우리가 소멸시효 파트에서 중단을 배웠죠, 그죠? 그 중단 사유는 취득 시효도 그대로 준용이 됩니다. 그때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재판상 청구도 있고 뭐요? 성인도 있고 압류 등도 있었다, 그죠? 근데 그 중에서 판례가 해석상 뭐요? 당연히 재판상 청구는 소유자가 시효 취득하고 있는 점유할 상대로 뭐요? 돌려달라, 그죠? 내 거다. 그럼 당연히 시효 취득이 중단되겠죠. 이자가 또 뭐요? 시효 취득을 하고 있는 자가 내 것이 아니다, 그죠? 당신 소유이다. 승인하면 시효 취득이 중단되겠죠. 근데 압류 등이 시효 취득의 중단 사유가 될 수가 있느냐가 다툼인데 판례 보세요. 판례. 자, 해설. 247조 제2항의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에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쭉 압류 등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점유란 부동산의 취득시효에서 중단 사유는 종래 뭐요? 평온한 종류가 일정 기간 계속이 돼야 되죠. 그런데 그에 대해서 그 부동산에 단순히 압류 등이 있다 해서 뭐요? 이는 강제집행을 준비하기는 어떤 행정 절차상의 문제에 불과하죠, 그죠? 이로 인해서 점유의 점유 상태를 뭐요? 방해한 바 없다면, 이거는 평화로운 점유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중단 사유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없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판례가.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외우면 되죠, 그죠? 따라서 중단 사유는 소멸시효와 달리 뭐요? 압류 등은 중단 사유가 될 수 없답니다. 없다. 평화로운 점유자의 점유 계속 상태를 깨뜨리는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즉 압류 등은 서류상으로 뭐요? 압류 등이 등기부에 기재될 뿐이죠. 점유자는 계속적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중단을 시키려면 점유자의 점유의 계속을 막아내야 되죠. 내 거니까 돌려달라고 그죠. 여기 점유의 계속을 방해해야 되는 그와 같은 사유만이 중단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압류 등은 뭐요? 등기부에만 압류 등기가 되기 때문에 여전히 점유자가 계속적으로 소유사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단 사유가 될 수가 없다고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해석을 한다. 그래서 모르더라도 뭐요? 1번부터 4번까지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제목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5번. 그 객관식은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29번으로 갑니다.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그런 것은 법정지상권의 기본이 187조다, 그죠? 등기 없이 법이 정한 요건만 구비되면 지상권 취득으로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다. 자, 1번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구건물이 철거되고 새로운 건물이 지어졌더라도 법정지상권을 그대로 존속한다, 그죠? 다만 그 범위는 뭐요? 신건물이 아니라 구건물을 기준으로, 그죠? 예, 다릅니다. 그 다음, 우리 시험도 답이 됐죠? 일단, 간섭법사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뭐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매매 등이 있기 전까지는 뭐요? 양자가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사후에 매매 등 원인 불문하고 그로 해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당사자 간의 건물 철거 등의 특약이 따로 없는 한 건물 소유자가 간섭법에서 취득한 지상권을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이라 하고 건물만 있으면 족하죠. 따라서 보존등기 건물
보존 등기가 된 건물이 필요 없죠. 허가받은 건물 필요 없다. 그죠? 예, 우리 시험도 답이 됐고. 자, 3번. 토지와 함께 공동 건전한까지 설정된 건물이 철거 안 됐어요. 그대로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멸실되고 등기가 폐쇄. 자, 등기가 멸실되었다. 수업 시간에 여러 번 했습니다. 응용을 해볼게요. 부동산 물건 변동에서 등기는 혈액 발생 요건일 뿐 존속 요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등기가 멸실되더라도 건물 소유자의 소유권은 소멸했다. 그대로 남아있다? 그대로 남아있죠. 그죠? 등기는 혈액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경매로 양자 소유자가 달라졌다. 그죠? 그럼 당연히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장애 성립한다죠. 그죠? 성립할 수 없다니까 들었습니다. 즉, 등기는 권리의 혈액 발생 요건이고 종속 요건이 아닙니다. 그 건물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건물 소유권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경매 등으로 양자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당연히 건물 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자, 그다음 난이도가 있는 지문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여기 볼게요. 단어 설명을 드립니다. 처음부터 각각 을이 1000평을 샀어요. 근데 1000평은 각각 500평씩 특정해서 내부적으로 이 부분은 갑소유, 이 부분 을 소유로 특정해서 구입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각각 단독 소유입니다. 근데 등기만 형식적으로 공유로 하고 있다. 이를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합니다. 내부적으로 단독 소유. 그래서 A 토지 누구 겁니까? 갑 소유. B 토지는 을 소유. 단독입니다. 근데 갑이 자신 소유 토지가 아니라 엉뚱한 을의 토지에다가 건물을 갑이 건축했어요. 근데 그러면 건물은 누구 겁니까? 갑 소유죠. 근데 토지 누구 거예요? 을 소유. 처음부터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죠. 그러면 법정장은 성립할 수 있다? 없답니다. 없다. 들었어요. 5번. 가압류 체크할게요. 밑에다가 저당권 이렇게 적을게요. 우리가 366조입니다. 여기 보세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 그죠? 그때 저당권이 설정이 됐습니다. 저당권이 토지에만 설정이 됐던, 건물에만 설정됐던 양자 모두에 저당권이 설정됐던,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는 양자가 소유자가 동일했다. 근데 그 이후에 저당권이 실행돼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건물 소유자가 법정 제한을 취득하죠. 그러면 양자 소유자가 동일하다는 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저당권 설정 당시. 그럼 가압류로 저당권으로 읽으면 됩니다. 가압류 후 본압류, 경매, 강제 경매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경락이 됩니다. 그때 양자 소유자가 동일한지 여부는 당연히 이때를 기준합니다. 가압류시를 기준으로. 가압류시를 기준으로 효력 발생하기 때문에. 저당권이라면 언제요? 저당권 설정시를 기준으로 보죠. 저당권 설정시를 기준으로 우열관계가 정해지죠. 그죠? 근데 가압류를 통해서 본압류, 압류까지 가는 경우 가압류 효력 발생 시를 기준으로 우열관계가 구분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압류를 저당권을 읽으면 돼요. 그래서 난이도 있는 지문이죠. 그래서 5번이 답이 됩니다. 외울게요. 이 부분도. 아직까지 우리 시험 출제되는 바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정도는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충분히 외워서 출제되면 풀 수 있다. 그죠? 예, 지문화될 수 있는 지문들입니다. (30번) 갑니다. 갑은 전세권자죠. 을 소유주택의 일부. 그러면 느낌이 오죠. 그죠? 건물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만 전세를 얻다. 그러면 항상 반드시 출제될 수 있는 게 경매는 어디까지 신청할 수 있느냐. 우선 변제는 어디까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겠다. 그죠? 자, 볼게요. 옳은 것은 1번 지문 중요하죠. 전세권은 담보물권적 성격도 아울러 가지므로 전세권 존속 중에
전세권과 분리하여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죠? 다만 A적으로 전세권 존중에 장래 채권할게요. 장래 전세권이 소멸하면 뭐요? 발생하는 반환 채권은 뭐요? 이와 같은 조건으로 미리 양도하는 가능하다, 그죠? 예, 가능하다. 틀렸습니다. 그다음 을이 갑에게 전세금의 반을 지체한 경우 갑은 어디까지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느냐? 전부 틀렸다, 그죠? 경매는 전세의 대상이 된 부분에 한해서만 경매를 신청할 수 있죠. 그다음 우선 변제입니다. 우선 변제는 뭐예요? 갑은 주택 전부에 대한 경매 대가로부터 뭐예요?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죠. 예, 없다니까 틀렸습니다. 그다음 4번 우리 시험에도 지문화 됐던 지문이에요. 전세권자 갑의 채권자 병이 갑의 전세권의 저당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했다고 하죠. 그럼 전세권 자체가 소멸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병은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실행하지 못한다고 하죠. 이미 그 객체인 전세권이 소멸했기 때문에 전세권 자체에 대한 저당권 실행은 불가능.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재판을 통해서 전세권 반환 채권 등을 압류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죠. 그 다음 5번 갑의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을이 뭐요? 그 주택을 정에게 매도했습니다. 그러면 이자가 뭐요? 새로운 소유자가 됐죠. 그러면 이제는 전세권자 각각 전세관계는 누구와 누구 사이만 존속합니까? 새로운 소유자 사이죠. 기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관계로부터 완전히 탈락이죠. 그래서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권 반환은 누가요? 정이, 그죠? 그래서 을은 전세권 반환 채무를 면하게 된다고 그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죠, 그죠? (31번으로) 갑니다. 유치권은 물거이죠. 따라서 유치권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은 정답은 5번. 그 목적물의 소유자의 변동은 상관없죠. 예. 소유자의 변동이 있더라도 유치권은 물거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나머지는 1번.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포기하면 유치권 소멸한다, 그죠? 그 다음 328조죠. 유치권은 유치권자의 그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성립 존속 요건이죠. 그래서 유치권자가 그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 즉시 소멸한다, 그죠? 목적물의 멸실. 그 다음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은 부종성에서 당연히 소멸이죠. 정답 5번입니다. 물권법의 마지막 문제로 갑니다. 틀린 것은 저당권 효력법입니다. 그죠? 원칙적으로 저당권은 부합물과 종물도 미치고, 그 다음에 뭐요? 주된 권리, 종된 권리. 주된 권리의 저당권이 설정되면 종된 권리도 효력이 미치는 게 원칙이다. 그죠? 자, 그 다음. 저당권보다 전세권이 먼저 설정이 됐다. 그때는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뭐요?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죠? 다만 이 경우라도 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 절차에서 전세권자가 뭐요? 귀찮다. 그죠? 나도 배당받고 빠지겠다. 그러면 전세권도 소멸합니다. 그 순서가 뭐요? 전세권자가 먼저 배당받고 그 다음에 저당권자가 배당을 받습니다. 그 다음 3번. 저당권이 설정이 된 후에 전세권을 취득한 자가 제3취득자죠. 목적 부동산에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했죠. 그때는 그 목적물의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그죠? 제3자 보류라는 규정 367조. 그 다음 4번. 저당권은 우선 변제권이기 때문에 물상대위권이 있죠. 그래서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채권에 대해서 먼저 일반 채권자가 뭐예요? 압류한 경우. 우리 시험도 이미 출제가 됐다. 그죠? 그래서 저당 목적물이 수용 등으로 해서 뭐예요?
그 목적물 자체에 대한 저당권 행사는 불가능하다. 그죠? 그렇지만 보상금 등 가치 변형물이 있을 때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요건이 그 보상금 등이 설정자에게 지급 또는 인도되기 전에 미리 압류해야 된다. 그죠? 근데 스스로 압류할 필요 없죠. 제3자가 이미 압류했다면은 그 압류물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해서 자신세권 우선 변제에 받을 수 있다. 5번 일괄 경매 청구란 365조 문제입니다. 갑의 토지 위에 을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에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토지에 건물이 없었죠. 그 이후에 병이 토지 위에 건물을 지었더라도 뭐예요? 현재 누가요? 갑이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저당권자 을은 토지와 함께 뭐예요? 건물도 일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우선 변제는 뭐예요? 토지에 대한 경매 대가로만 그죠? 예. 건물에 대한 경매 대가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그죠? 예. 정답 5번. 채권법으로 갑니다. 33번 틀린 것은 책으로 우리 시험에도 이 부분은 지문됐죠. 그죠? 467조 변제 장소입니다.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일 때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 의사표시로 변제 장소를 따로 정한 바 없는 한 뭐요? 채권 성립 당시다. 그죠? 채권 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 불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는 원칙이 어딥니까? 채권자의 현주소지. 그죠? 그 다음. 이번 지문은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지문이요. 자, 2번 지문이 462조를 한번 찾아보실래요? 462조. 교과서는 405페이지입니다. 405페이지. 제일 밑에요. 자, 462조를 보니까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그죠? 이행기 현상대로. 그럼 뭐야? 이미 이행기 전에 목적물로부터 뭐야? 가실이 분리가 됐어요. 그럼 채무자는 어디까지만? 이행기의 현상대로만 그 이전에 이미 분리된 것은 뭐야? 인도할 필요가 없어요. 예.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예. 자, 그 다음 3번 지문. 상당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법조문을 채권자치체 401조로 가보세요. 401조. 자, 법조문이 없어진 분들은 해설지를 보세요. 해설지. 자, 401조를 보면 뭐요? 채권자 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책가시고 불이행을 한 모든 책임이 없다. 즉 채권자 지체라면 뭐요? 이미 채무자가 적법하게 이행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협력 등이 없어서 채무행위 성공 못했죠. 이때는 뭐요? 이미 채권자 지체가 됐기 때문에 채무자의 책임을 완화하죠. 그죠? 이 경우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뭐요? 그때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뭐요? 성간주의 의무. 성간주의 의무가 뭐요? 최선을 다해서. 다른 말로 과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채권자 지체 중에는 과실이 있더라도 뭐요?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중대한 과실까지만 채무불이행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과실이 있다도 채무불이행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이미 채권자 지체 중에 있기 때문에. 반대로 이행지체 채권, 이행지체. 자, 이행지체. 자, 법조문 392조입니다. 조문 없으신 분들은 해설지를 보시면 돼요. 이미 뭐요?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하고 있다. 그죠? 그때는 책임을 가중합니다. 어떻게? 392조를 보니까 채무자는 자신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이죠. 이미 뭐요? 자신의 잘못으로 이행 지체가 됐기 때문에 그때는 뭐요? 자신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뭐요?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해가 되셨죠? 이행 지체 중에는 뭐요? 이미 채무자의 잘못으로 이행이 지체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지체적인 손해는 뭐요? 채무자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책임을 져야 돼요. 반대로 채권자 지체 중에는 채무자에게는 잘못이 없죠. 그때는 채권자에게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뭐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단순한 과실은 책임이 없다고 하죠. 책임을 경감을 합니다. 예, 그래서 틀렸어요. 이제는 채권자 지체 중에는 성간주의 의무 없습니다. 그 다음 4번 지문은 기본이다 그죠? 매매 계약이 있었더라도 뭐요? 인도 전에는 과실 누구 겁니까? 매도인 거다 그죠? 인도되지 않는 목적으로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다만 매매 대금이 완납이 됐을 때는 뭐요? 매수인이 수취권자죠. 그 다음 5번 일반적으로 뭐요? 채무자는 특정물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데 언제까지요? 인도할 때까지입니다.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뒷부분은 안 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근데 무상수취인 이 부분 안 보셔야 돼요. 즉 임치다 그죠? 임치. 물건을 맡기는 자는 뭐예요? 임치. 맡아서 보관하는 자는 수취인 거죠. 그때 수취인이 대가를 받는다면 뭐예요? 그때는 유상. 그때는 성간주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근데 대가를 받지 않죠. 그때는 주의 의무를 경감해줘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 무상수취인은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입니다. 성간주의. 그래서 이자 빼놓고는 뭐예요? 친권자 빼놓고는 다 자기 성간주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성간주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 굳이 외우시려면은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로 뭐요? 보관하면 족한 자. 2명입니다. 친권자. 그 다음에 뭐요? 무상수취인. 이 2명은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로 그 물건을 보관하면 돼요. 의무를 경감시키죠. 나머지는 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지문이고 34번 지문으로 갑니다. 채무불이행 책임이 없는 것은 갑에게. 자 보세요. 3번 지문을 볼게요. 갑이 을에게 자신의 토지를 매도했죠. 매도한 후 중동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뭐요? 강제로 빼앗아가 버렸다. 그때는 매도인에게 잘못이 있었어요? 없죠, 그죠? 채무불이행 책임 없어요. 이때는 무슨 문제입니까? 위험에 부담 문제죠. 그런데 후발적 불능이 쌍방 모두에게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때 당연히 갑은 매수인에게 대금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죠? 상대방의 채무를 청구 못한다. 이미 받은 뭐요? 계약금과 중도금도 반환해야 된다, 그죠? 위험에 부담 문제 537조. 자, 1번.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1번. 갑이 자신 소유 부동산 을에게 매도한 후 다시 벼에게 매도 이전 등기를 해버리죠. 그러면 당연히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는 이행불능, 채무불이행이 된다, 그죠? 자신의 잘못으로. 그 다음 2번. 자기의 사정으로 고쳐가시면 돼요. 갑이 을에게 일정 기일까지 발전기를 제작 공급키로 약정을 했는데, 그죠? 자신의 사정으로 부품을 구입하지 못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죠. 그럼 책임져야 된다, 그죠? 거기까지만. 4번, 5번은 보지 마시고, 그죠? 예, 여기까지는 보지 마세요. 4번, 5번은. 4번, 5번은 우리 시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지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3번 지문을 찾아낼 수 있는 정도죠. 3번 지문은 국가에서 수령을 해버렸기 때문에 채무자인 매도인에게 잘못이 없다, 그죠? 그럼 채무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35번으로 갑니다.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는 일기어 갑이 누구에게 매도 청약을 했어요? 을에게. 근데 엉뚱한 뭐예요? 병이 사겠다, 그죠? 계약은 성립할 수 없다, 그죠? 성립할 수 없다. 그 다음 리언 교차 청약이다, 그죠? 갑에 의한 노트북의 매수 청약과 을의 갑에 대한 매도 청약이 여기 일치하고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됐죠. 그러면 계약은 성립한다, 그죠? 예. 그다음. 갑이 자기 소유주택을 을에게 매도사로 청약했는데, 자, 중요합니다. 을이 성낙한 후 사망했으나 그 의사표시가 갑에게 도달했다. 112조죠.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한 후에는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의사표시를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미 뭐요? 을이 적법하게 성낙을 한 후에 그 의사표시가 뭐요? 도달하기 전에 사망했더라도 뭐요? 그 성낙 의사표시가 갑에게 도달하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죠. 그 이해 문제는 상속인이 알아서 하면 된다, 그죠? 계약은 성립합니다. 그 다음. 리얼. 갑이 을에게 10만 원에 매수 청약했다, 그죠? 근데 을이 어떡합니까? 9만 원에 사겠다, 그죠? 그럼 10만 원에 살 의사는 없죠.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그죠? 그럼 갑이 이에 대해서 성낙한 바 없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할 수 없다. 조건 내지 변경을 붙인 성낙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립할 수 있는 것은 중간에 두 가지죠. 자, 36번으로 갑니다. 옳은 것은 청약.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청약할 수도 있다, 그죠? 근데 반대로 성낙은 뭐예요? 반드시 특정한 청약자에 대해서만, 그죠?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의 성낙은 없다, 그죠? 네, 맞죠? 정답은 2번. 그럼 나머지 3번보다는 볼 필요가 없는 지문이죠, 그죠? 예. 자, 볼게요. 여기다 체크할게요. 민법 총칙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죠? 다만 상대방이 도달 당시에 뭐요? 수령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자가 제한 능력자다, 그죠? 즉 청약을 했지만 뭐요? 그 상대방이 그 당시에 제한 능력자가 됐다, 그죠? 도달 전에. 그럼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라면 표의자는 상대방에게 도달로 돼가지 못한다, 그죠? 다만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그 도달 사실을 알았다, 그죠? 법정 대리 도달 사실을 알았다, 그죠? 그때는 표의자도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죠. 112조, 그죠? 그 다음 4번.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 청약했는데 또 떴죠. 변경한 성낙이다, 그죠? 을이 대금을 낮춰 성낙한 경우 그때는 청약의 거절이죠, 그죠? 그럼 계약은 성립할 수 없다, 그죠? 그 다음 5번. 갑이 대금을 확정치 않고 주택을 을에게 팔겠다. 팔겠다고 의사표시했다, 그죠? 즉 청약은 성낙만 있으면은 계약이 곧바로 성사될 수 있는 확정적인 의사표시해야 되죠. 근데 대금도 정한 바 없다, 그죠? 그럼 이거는 청약이 아니라 뭡니까?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그죠? 이에 대해서 을이 갑에게 1억 원으로 사겠다, 그죠? 그래서 을의 의사표시가 청약이 된다, 그죠? 근데 이에 대해서 갑이 성낙한 바 없죠. 그럼 계약은 성립할 수 없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촉. 지상물 매촉은 뭐예요? 토지 임대 차이만 있다, 그죠? 부속물 매촉은 뭐예요? 건물 임대 차이만. 자, 이때 매촉의 대상이 되는 지상물은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신축한 건물에 한하지 않는다, 그죠? 허가받은 건물 필요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부속물 매수 청구는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한 물건, 그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한 물건 또는 뭐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이다, 그죠?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만 매수를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지상물 매수 청구는 필요 없어요. 그 위에 뭐요? 임차인이 토지에 건물을 지었다, 그죠? 그 건물이 보존 등기된 건물 필요 없어요. 임대인의 동의하에 지은 건물일 필요가 없다. 그 다음
임차인이 지상물 소유권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에 임차인은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맞습니다. 자, 어려운 질문이요. 네, 물어볼게요. 매수 청구는 청구권입니까? 형성권이요? 형성권이잖아요. 형성권. 형성권이기 때문에 곧바로 매매가 성립한다. 그죠? 그래서 형성권은 처분의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성권 행사는 뭐예요? 처분행위. 그 처분행위는 권한자만이 그죠? 당연히 매수권 누구만이? 그 물건의 소유자만이. 이미 뭐요? 그 물건을 타인에게 팔아버렸다. 그죠? 그때는 매수권 행사할 수 없다. 그 다음, 3부 중요합니다. 283조가 준용된다. 그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청구치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차인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뭐야? 없다죠. 그죠? 즉,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는 이 순서를 지켜야 되죠. 순서가 제한이 있다. 그죠? 먼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먼저 계약갱신을 청구를 해야 되죠. 근데 임대인이 거절하면 뭐야? 그때 매수를 청구한다. 그죠? 이 순서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여기입니다. 4번. 임대차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죠. 그때는 각 당사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하죠. 그때 임대인이 해지를 해버렸다. 그럼 이미 임대인은 계약 연장의 의사가 없죠. 그죠? 그때는 갱신 청구권의 의미가 없죠. 그때는 곧바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5번. 지상물 매수 청구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그죠? 따라서 지상물 철거 약정은 무효이죠. 그죠? 지상물 철거 약정은 지상권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유효입니다. 무효.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38번으로) 갑니다. 하자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 볼게요. 이거 팔레오 됩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뭐요? 법상의 제한으로 자신이 의도한 건축을 지을 수 없다. 이 같은 하자가 권리하자냐, 물건하자죠. 그죠? 판례 어떻게 본다고요? 물건하자로 본다. 그죠? 예. 권리하자가 아니라 물건하자로 봅니다. 그 다음. 이 같은 하자 담보 책임은 매수인이 이를 들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해지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요? 안날로부터 6개월이죠. 그죠? 예. 제척기간이다. 그죠? 제척기간에 해당한다. 그 다음. 하자 담보 책임에 의해서 뭐야? 그 내용은 계약 해지 또는 손해배상이죠. 그죠? 그때 손해배상 청구권 채권입니다. 우리 시험 때문에 질문이 됐어요. 당연히 안날로부터 6개월 내다. 그죠? 그렇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 걸리죠. 소멸시효는 언제부터요? 손해배상 청구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내고죠. 양자는 그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담보 책임 행사 기간이 뭐야? 지나냐 여부에 상관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손해배상 청구는 효소입니다. 양자가 다 적용이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 4번. 담보 책임하는 민법 규정은 강행법규다, 임의법규다? 임의법규죠. 면책특약 가능하다. 그죠? 그렇지만 매도인이 하자 사실을 알면서 이를 고지치 않은 건 뭐예요? 그때는 담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맞죠? 그죠? 면할 수 없다. 그 다음 뭐가 실책이며? 법정 뭐가 실책이죠? 그렇지만 물건의 하자로 매수인에게 손해가 생기는데 그 손해 발생 및 확대, 매수인의 잘못이 있다면 뭐예요? 구체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는 매수인의 잘못은 뭐예요? 참작하여야 한다죠. 그죠? 들었습니다. 판례까지. 정답 5번. 따라서 난이도가 있는 지문들로 묶여 있지만 이 정도 지문은 우리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꼼꼼하게 독서를 부탁드릴게요. 자, 39번으로 갑니다.
도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도급에는 하자 667조죠. 하자 보수 청구인가 뭐요? 손해배상 청구를 아울러 행사를 할 수도 있다 그죠. 그다음 667조입니다. 완성된 목적물 또는 뭐요? 완성 전에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을 때 도급인은 수급원에서 상당 기간에서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가 있다. 다만 하자가 뭐요? 있더라도 중요치 않고 그 보수에 가다한 비용을 요할 땐 하자 보수는 청구 못하죠. 청구하면 수급인은 이를 이유로 그 보수를 거부할 수 있다. 이 지문은 우리 시험에도 한번 지문이 됐어요. 그 다음 원칙적으로 답은 쉽게 됐어요. 수급인의 담보 책임은 몇 년에 걸립니까? 1년이죠. 그죠? 1년.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이다. 그죠? 1년. 다만 건물이라면 뭐야? 5년. 경관 건물은 10년까지죠. 예, 틀렸습니다. 그 다음 5번 하자가 있지만 뭐요? 중요치 않고 그 보수에 가다한 비용을 요할 때는 뭐요? 그 하자를 입은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을 뿐 하자 보수는 청구 못한다. 그죠? 667조. 자, 마지막 문제로 갑니다. 불법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연대하이다. 그죠? 760조. 공동불법 행위. 그 다음 2번. 설명할 필요도 없죠. 3번으로 갑니다. 우리 시험에 제일 많이 떴던 758조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서 타인에게 손해를 간다면 뭐요? 점유자가 1차적으로 배상 책임을 진다. 그죠? 다만 점유자에게 가실이 없을 때 뭐요? 소유자가 무조건 무과실 배상 책임을 집니다. 그 다음 4번 문제에서 여러 문제 봤죠. 책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부모가 대신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그죠? 그렇지만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된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 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뭐요? 인과관계가 있다면 대신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뭐요? 자신의 감독 의무 위반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 일반 불법 행위적 책임을 진다. 그죠? 자, 그런데 5번. 이 부분이 남았다. 그죠? 757조입니다. 이 부분. 자, 우리가 상식으로 보세요. 내가 건축업자에게 건물 토급을 맡겼습니다. 그러면 건축업자인 수급인은 나의 지시하에 건물을 짓습니까? 자기가 뭐요? 계약을 떠맡아서 독자적인 위치에서 자기가 공사를 진행해요. 후자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뭐요? 토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해서 제3자에게 간 손해서 배상 책임이 없다. 그죠? 다만 도급 또는 지시에 중대한 가시 있을 때는 뭐예요? 그때는 손해배상 책임이 오죠. 그래서 연대하에 틀렸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도급인은 책임이 없어요. 다만 도급 또는 지시에 중대한 가시 있는 경우. 이 지문이 남았다. 그렇죠? 예, 이 지문. 자, 지금껏 우리가 4차례에 걸쳐서 동형 모의고사와 그다음에 뭐예요? 최종 모의고사를 통해서 시험에 근접해서 여러 번 연습을 했습니다. 자, 다른 과목은 제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 입장이 못 됩니다. 제 과목만 다시 현장에서 2교시 단일 과목으로 치러진 우리 시험에서 1차에서 뭐요? 2차 응시자 수를 줄이는 악역을 최근에는 우리 민법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 그럼 줄이려면 뭐요? 어디에서? 물권법과 채권법에서 문제를 난이도를 높입니다. 민법 총칙은 지금까지 수차례 진행됐던 어떤 동형 모의고사에서 모의고사 그 수준의 문제가 뭐예요? 비슷하게 갈 겁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우리가 못 봤던 지문이 등장할 수 있는 파트는 소멸시효 파트인데 나머지는 거의 비법인 사안에서 판례 문제가 전면적으로 뜨지 않는 한 못 봤던 지문은 등장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뭐요? 우리가 고민해서 최대한 많은 문제를 내 것으로 할 수가 있다. 그런데 물권법과 채권법 뭐요? 작년에 23회차 문제와 같이 뭐요? 우리 비전공자 입장에서 뭐요? 처음부터 현장에서 선택을 해서 뭐요? 바로 제외를 시켜야만 되는 그런 문제까지 출제가 될 수가 있다. 즉 내가 뭐요? 이것을 해결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오히려 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문제까지 실릴 수 있죠. 그죠? 예, 그런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현장에서 걸러내야 됩니다.
그 문제가 뭐예요? 너무 숫자가 장르같이 많으면 곤란하겠지만 최소한 물권법에서 뭐예요? 한두 문제, 채권법에서 두세 문제 정도는 전혀 수업 시간에 우리가 보지도 못했던 그와 같은 수준의 문제가 뜰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고민하지 마시고죠. 내가 마음에 드는 지문을 선택해서 답을 하시고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뭐예요? 순서에 구애받지 말고 빨리빨리 뭐예요? 최대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는 다 해결하는 게 합격의 관건입니다. 이렇게만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1년 동안 열심히 했던 부분을 선택해서 실수 없이 푼다면 뭐예요? 민법 때문에 떨어졌다. 이와 같은 말은 나오지 아니할 겁니다. 자, 여하튼 남은 기간 동안 세 과목 모두를 뭐예요? 이제는 새로운 부분은 욕심내지 마시고 기존에 알고 있던 문제를 틀리지 않게끔 지금부터는 이해 과목이 아니라 그랬죠. 지금부터 암기 형태로 빨리빨리 뭐요? 주요 지문을 계속 반복하셔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문제를 놓쳐서 불합격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문제만 주의를 부탁드리고 올해 제가 맡은 강의는 이것으로 끝냅니다. 모든 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택관리사 회계원리를 담당하는 김향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주택관리사 공부를 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핸드폰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보거나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 자,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합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서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2단계 밴드 어플에서 주소모를 검색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어플을 눌러 밴드를 실행시키겠습니다. 밴드 어플을 누르면 이측 상단에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면 맨 위쪽 하얀 공간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 주수모라고 검색을 합니다. 자, 검색 결과로 주택관리사 수험생 모임이라는 밴드가 뜹니다. 검색 바탕에 하얀 글자의 밴드입니다. 여기를 누릅니다. 3단계 해당 주소모 밴드로 들어갑니다. 이 밴드는 주택관리사를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 공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공지사항이나 강의 자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학습입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짬시간을 활용하여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면 처음 봤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면요, 교수님들이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는 강의 자료들이 보입니다.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열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내려가면 정답과 해설 부분도 있습니다. 맨 아래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고요.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도 할 수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의 가정과 같이 주스모 밴드 가입 시 매월, 매주, 매일 업데이트되는 다양한 양질의 자료를 접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금까지 회계원리 김양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